안녕하세요. 축진막입니다. 브렌트포드의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이제는 토트넘 감독이 되기 직전입니다. 로마노의 히위고가 떴고요. 이제 오피셜만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토마스 프랭크 2편이고요. 어떤 전술적 특징이 있을까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브렌트포드 모든 경기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최근 몇 경기 그리고 여태까지 입중계할 때 브렌트포드가 상대팀이었을 때의 기억을 살려서 한번 영상을 제작해봤고요. 그래도 이 최근 경기를 아무거나 볼 수 없으니까 지는 경기, 비긴 경기, 이긴 경기, 다득점 경기, 다실점 경기, 그리고 상대 수준이 높을 때, 낮을 때, 비슷할 때 이런 것들이 골고루 반영되게 제가 경기를 골랐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편향되지 않게 봤다. 이 점을 좀 고려해 주시면서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브렌트포드의 팀 통계를 거의 다 뒤져봤어요. 이거 뒤져보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그런 데이터가 말해주는 어떤 전술적 특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이번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편도 준비되어 있어요. 3편은 아마 프랭크가 토트넘에 왔을 때 어떤 선수들이 주전으로 쓰일 수 있을지, 그리고 토트넘 선수들로는 어떻게 플레이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상상해보는 영상을 만들어 볼 거거든요. 그래서 3편도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렌트포드의 스트라이커 요한 위사라는 선수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위사가 투톱 중에 한 자리에 설 수도 있고 이렇게 원톱에 서는데 뭐 전형적인 9번 스트라이커, 타겟 스트라이커 이런 느낌보다는 넓은 범위를 띄워주면서 뒷공간도 공략하고 빠른 스피드로 역습도 가져가는 그런 유형의 스트라이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손흥민이 원톱에 뛸 때 자주 나오는 모습들을 위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프랭크식 스트라이커의 주 임무는 첫 번째 뒷공간 침투, 두 번째 내려와서 받아주기, 세 번째 역습 때 피니셔 역할 해주기, 네 번째 넓은 범위의 동료 지원입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은 넓은 범위의 동료 지원이 되겠죠. 위사가 가운데 스트라이커지만 이렇게 측면 쪽에 가까이 붙어주면서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하기도 하고요. 또 한 번에 센터백들의 롱킥을 받아서 뒷공간 침투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공 상황에서 잘 안 풀릴 때는 자기 자리가 아니라 좀 아래까지 내려와서 받아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요. 역습 상황에서는 크게 내려오지 않고 센터백 바로 옆에 붙어 있다가 그 순간 속도를 내면서 거리를 벌리고 공 받은 다음에 1대1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장면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의 공통점은 뭐가 될까요? 역시 스피드입니다. 이 프랭크식 스트라이커의 주 임무가 저런 것들인데 저런 것들에는 무조건 스피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토트넘이 가져갈 수 있는 스트라이커, 손흥민이라든지 솔랑키 이런 선수들 다 스피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용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솔랑키 같은 선수는 뒤쪽에 또 얘기할 특성과 연계해서는 프랭크 감독이 많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윙어들의 독특한 침투 움직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전술을 되게 인상 깊게 봤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윙어가 속공할 때 바깥쪽으로 뛰는 게 아니라 자꾸 풀백의 안쪽으로 뛰는 듯한 움직임이 되게 많았어요. 저거는 윙어들의 선택이겠죠. 만약에 윙어들이 사이드 쪽으로 넓게 벌리면서 받는다고 했을 때는 뭔가 공을 발에 잡아두고 플레이하고 싶어 하는 거고,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뛴다는 거는 공을 잡았을 때 바로 슈팅할 수 있는 범위로 뛰는 거예요. 아무래도 확률은 더 적을 수 있지만 조금 더 치명적인 공간으로 싸움을 거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윙어 입장에서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잖아요. 바깥쪽으로 뛰거나 그림처럼 안쪽으로 뛰거나. 그런데 풀백은 윙어가 뛰기 전에는 어디로 움직일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윙어가 먼저 스타트를 끊게 되고 상대 풀백은 그 뒤에 사후 대처가 되겠죠. 그래서 풀백이 윙어보다 앞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속은 윙어가 더 빨리 붙으니까 윙어가 가속력이 받쳐주는 선수라면 훨씬 더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깥쪽으로 빠져서 공을 만지기보다는 오프더블 움직임으로 승부를 한 뒤에 두세 번의 터치 안에 마무리까지 가는 걸 목표로 하는 움직임입니다. 이게 이 윙어가 반응 속도만 된다면 직접 타격하는 공간에서 받을 수 있어서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팀 미드필더가 공 잡았을 때 윙어가 거기서 빠른 반응 속도로 뛰어야겠다 하고 저치명적인 공간으로 빠르게 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만 본다면 토트넘의 여러 윙어들 중에 손흥민이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손흥민은 공 잡고 드리블하는 것보다는 오프 더블 상황에서 속도 내서 직접 마무리에 장점이 있는 선수인데, 그런 마무리를 하기에는 이 움직임이 아주 탁월하겠죠. 만약에 손흥민 대신에 오도베르 같은 선수가 장점을 가져가려면 이렇게 안쪽으로 뛰는 것보다는 바깥쪽으로 뛰면서 공을 받은 다음에 1대1 드리블을 치는 게 낫겠죠. 어쨌든 이 움직임을 토트넘에서도 가져간다면 손흥민 같은 직접 타격 윙포워드가 괜찮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은 역습 과정입니다. 브렌트포드를 보면 고템포의 역습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 선수는 담스고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인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 왼쪽의 첫 번째 그림은 센터백에서 담스고르로부터 최전방 공격수, 이렇게 두 번의 패스로 연결되는 과정인데요. 정말 적은 패스로 상대에게 한 번의 위협적인 공격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상대의 전방 압박을 빠져나와서 담스고르가 또 안쪽으로 뛰는 윙어에게 공을 주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은 역습을 할 수 있으면 한다는 게 되게 핵심적일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 상황에서 브렌트포드가 역습을 많이 가져갔는데요. 첫 번째, 상대의 코너킥 실패 상황. 상대가 코너킥 실패하고 바로 앞쪽으로 연계해서 마무리까지 가져가 보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요. 두 번째, 상대의 지공이 실패해서 브렌트포드의 소유가 됐을 때 거기서 천천히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최대한 빨리 빠져나가서 마무리까지 해봅니다. 마지막, 상대의 전방 압박을 빠져나왔을 때, 특히나 이 전방 압박에서 담스고르 같은 선수가 큰 역할을 해주는데요. 공격형 미드필더인 담스고르까지 내려와서 돌려주고 2대1 패스 같은 걸로 빠져나가서 앞쪽으로 또 전개 패스까지, 어쨌든 이렇게 템포가 올라와 있을 때 그걸 죽이지 않고 앞쪽으로 나가는 점이 상당히 특징적이었고요. 결국에 이것도 선택의 문제잖아요. 우리가 공을 끊었을 때 이걸 다시 소유하면서 역습에 한 턴을 소비하기보다는 주도적인 축구를 하는 걸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반대로 우리가 여기서 소유권 한번 날리는 한이 있더라도 강하게 한번 찔러보자,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는 건데 프랭크는 후자를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이 담스고르가 많이 뛰면서 이런 패스의 중추적인 역할도 하니까 토트넘에서도 이런 선수가 있어야겠죠. 제가 바로 떠올랐던 선수는 메디슨입니다. 메디슨이 이런 한방 패스 같은 건 또 잘 찔러주니까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상대의 역습을 즉각 압박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지금 울브즈가 역습 나가기 위해서 골키퍼가 공을 굴려가지고 나가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브렌트포드는 선택을 할 수 있겠죠. 뒤쪽으로 빼면서 재정비를 할 수도 있고 바로 거기서 물어버리는 걸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브렌트포드는 뒤쪽으로 빼면서 재정비하지 않았고요. 바로 위쪽에서 높은 압박 강도를 유지하면서 순식간에 공 가진 선수를 두 명이서 둘러싸고요. 결국에 이 2인 압박으로 울버햄튼의 아인누리의 공을 뺏어서 득점을 하게 됩니다. 이게 토마스 프랭크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랭크의 철학이 드러나는 장면이죠. 프랭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90분 내내 강도를 유지하는 걸 중요시하는 팀이다. 그리고 이런 역습의 즉각 압박, 역압박,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포스테코글루 축구에서도 나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많이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압박 강도의 조절입니다. 여기서 바로 역압박하라고 시키는 건 별로 어렵지 않겠죠. 하지만 거기서의 차별성이 드러나는 게 바로 얼마만큼 압박을 시킬 건지, 어떤 강도로 압박을 시킬 건지, 이런 겁니다. 그걸 결국 잘 조절하는 팀이 체력을 고르게 분배하면서 퍼지지 않는 거고요. 포스테코글루는 약간 그런 면들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랭크 감독이 그런 전술의 강도를 잘 조절하는 것이 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체계적인 전방 압박에 대해서 느꼈던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맨시티와의 경기 장면인데요. 시티가 브렌트포드의 전방 압박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동시에 다른 방향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우리 팀 선수에게 한 명씩 맨마킹이 붙었을 때 똑같은 순간에 여러 명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그때 상대에게 맨투맨의 미스가 나면서 빠져나가지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브렌트포드는 여기서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빨간색 화살표의 방향이 제각각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집중력 있게 자신이 묶기로 한 선수는 제대로 묶어줍니다. 결국에 시티는 근처에 짧게 패스를 나갈 선수가 없었고 골키퍼한테까지 가서 그 골키퍼에게 윗사가 접근하고 윗사가 골키퍼의 롱킥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브렌트포드가 전방 압박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준다. 그리고 지금같이 복잡한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시스템 하에서 압박이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나 이것도 중요한 건 체력입니다. 내가 저 선수를 따라가야 하는 걸 알아도 힘들면 못 따라가거든요. 그리고 이 6명 중에 한 명만 힘들어도 구멍이 생기고 거기서 치명적인 찬스가 나오기 때문에 모든 선수가 체력이 유지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시스템 자체는 있었던 걸로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 공격형 미드필더의 왕성한 활동량 내지는 압박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2-3-1의 가운데 공격형 미드필더 담스고르가 정말 미친듯이 많이 뛰거든요. 약간 담스고르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모드리치, 디마리아, 웨데고르, 담스고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몸이 엄청 두껍지 않고 약간 마라토너 체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공교롭게도 이름에 고르가 들어간 선수가 골골대지 않고 열심히 뜁니다. 죄송합니다. 이 담스고르가 한 명을 맞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따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지만 아주 아래 지역까지 내려가서 수비적인 기여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자리에 공을 많이 만지는 플레이메이커를 배치하긴 하는데요. 담스고르는 공을 많이 만지기보다는 뛰는 양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프랭크 축구에서는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공격형 미드필더가 많이 뛴으로써 1차 라인의 압박 강도 유지되고요. 또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브렌트포드가 그렇게 점유율 높은 축구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비 블럭을 만들고 있을 때 자리자리를 채워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거기서 담스고르가 공격형 미드필더지만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로 따지면 이재성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에 나오지만 많이 뛰면서 수비적인 기여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토트넘 미드필더 한번 생각해봤는데 일단 메디슨은 약간 그런 느낌은 아니죠. 오히려 쿨루셉스키 공격형 미드필더 할 때 그런 느낌이 좀 날 수 있고 베리발도 로테이션으로 저렇게 앞쪽에다 배치해놓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메디슨도 그렇다고 해서 막 게으르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프랭크 감독이 어떻게 적응시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죠. 그 다음은 강팀 상대 시 수비 형태입니다. 이거는 프랭크 감독이 직접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자신이 강팀 상대일 때는 또 수비적인 변형을 가져간다. 또 미드필더의 성향도 좀 바꿀 때가 있다. 뭐 요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첫 번째 줄 4백으로 선발 출전했지만 5백으로 형태가 변동된다.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이 경기도 맨시티와의 홈 경기였는데 원래는 4백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수비 시에는 5백 형태로 바꾸면서 5-4-1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원래 4백인데 한 명씩 내려가는 게 이제 가운데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 내려가요. 그러면서 5명을 꼭 맞춥니다. 제가 한 가지 특이점으로 봤던 장면들은 센터백 중에 한 명이 최후방이 4명일 때 들어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건 아무래도 감독이 경기 전에 지시를 했겠죠? 야, 후방에 5명 안 돼 있으면 서로서로 얘기해서 5명 맞춰라.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또 미드필더들도 뒤쪽에 고개 돌려놓고 내 뒤쪽에 최후방 수비 라인이 5명이 안 돼 있네? 그럼 내가 들어가야겠다 하면서 들어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누가 들어간다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5명을 맞춘다는 게 중요했던 것 같고요.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 계속 내려가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브렌트포드가 4-2-3-1이라기보다는 4-3-3이라고 봤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중앙을 3미들로 구성하면서 수비적인 성향으로 구성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뭐 공미 1명에 수미 2명 이런 식으로 구성했다면 이 경기는 중미 1명에 수미 2명 뭐 이런 느낌으로 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3명의 선수 다 많이 뛰고 수비적인 성향으로 구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담스고르라는 선수를 왼쪽 윙어로 배치했어요.
이 담스고르의 수비력을 염두에 두고 윙어지만 수비적인 기여도 많이 해줘라, 이런 느낌으로 배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강팀 상대할 때는 어느 정도 맞춤 전술, 맞춤 선수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물론 토트넘 와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브렌트포드에서는 이런 맞춤 전술들, 맞춤 선수 구성들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빌드업 시에는 토트넘이랑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의 토트넘은 우도기, 포로 이렇게 두 명의 선수를 앞쪽으로 전진시키면서 뒤쪽에는 센터백 두 명만 남은 느낌이 있었죠. 그래서 약간 2-3 빌드업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브렌트포드는 약간은 클래식한 포백인데 수비형 미드필더 투볼란치 중에 한 명이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는 그런 느낌으로 플레이가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건데 브렌트포드가 뒤쪽에서 빌드업할 때 앞쪽에 수비형 미드필더 두 명을 두면 그 수비형 미드필더에게 상대 공격수들이 붙어있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받기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센터백이 공을 끌고 올라가고 수비형 미드필더가 내려와주면서 빌드업을 해주는 그런 스위칭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뭐 이게 좋다 안 좋다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이런 형태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수비형 미드필더가 두 명 있다고 했을 때는 둘 중에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내려오는 느낌이라기보단 한 명이 내려오는 걸 전담으로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야르몰류크가 했고요. 또 다른 경기에서는 뇌르고르가 할 때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정해진 한 명이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마 토트넘에서는 벤탄쿠르 혹은 비수마가 이 역할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은 지공 시에 꽤 많은 크로스를 가져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포스테코글루 전성기 기억나시죠? 23-24 시즌 초반 10경기급 지공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프 스페이스에 들어가면서 여러 번의 다이렉트 패스로 박스 안 좁은 공간을 이용해서 득점하는 그런 장면들은 많지 않았고요. 이 내려앉아서 공격할 때는 다이렉트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뭐 중거리 슛이라든지 그냥 크로스라든지 엄청 세밀하게 쪼개가지고 만들어가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뭐 지금 장면처럼 풀백이 오버래핑 뛰면서 윙어가 그걸 이용해서 크로스할 타이밍이나 여유를 잡고 크로스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고요. 단순히 통계로만 따지면 프리미어리그 크로스 숫자는 8위 정도 되고요. 성공적인 크로스 비율이 2위였습니다. 23.6%인데요. 1위가 23.7%예요. 그래서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었고 브렌트포드가 크로스 플레이를 다른 팀에 비해서는 상당히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 솔랑키의 역할이 많이 중요해질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된 상황에서 보통은 가운데 있는 스트라이커한테 수비수가 몰리기 때문에 팝포스트 멀리 돌아가는 선수의 헤더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존슨이 반대편으로 올린다고 하면 손흥민의 침투가 중요할 것 같고, 또 손흥민이 역발 크로스로 올린다면 존슨이 반대편에서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브렌트포드의 통계 부분에서 좀 재밌는 것들을 제가 찾아와 봤어요. 일단 이 그래프는 24-25 시즌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세트피스 실점과 득점에 관한 그래프입니다. 먼저 세로축을 한번 볼게요. 세로축은 100개의 세트피스당 실점 수고요. 위로 갈수록 적은 실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브렌트포드는 세트피스 100개당 한 골 정도 실점했고 이는 프리미어리그 압도적인 1위입니다. 세트피스 득점은 한 100번당 4골 정도로 평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브렌트포드가 세트피스 수비력에서는 정말 압도적인 팀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토트넘이 실점할 때 세트피스로 실점할 때가 꽤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트피스의 불안함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인 눈여겨볼 통계들은요. 첫 번째, 득점 전환율이 프리미어리그 1위였어요. 득점 전환율은 쉽게 말하면 슈팅 득점 수가 분자, 슈팅 수가 분모거든요. 그래서 득점을 슈팅 수로 나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4%로 1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슈팅하는 거 대비 골을 많이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공적인 크로스가 있었고 또 평균 점유율은 15위였어요. 그러니까 토트넘으로 온다고 했을 때도 엄청난 점유율 축구를 추구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보다는 공 잡는 시간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10개 이상의 패스 시퀀스가 15위예요. 이건 뭔 말이냐면 이제 한 플레이 단위를 시퀀스라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시퀀스 자체가
패스가 몇 번으로 이루어졌느냐 요걸 따졌을 때 10번 이상의 패스로 이루어진 시퀀스를 또 통계를 냈습니다. 거기서는 15위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 번 우리의 턴이 끝날 때 많은 패스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맨시티 같은 팀은 10번 이상의 패스 시퀀스가 되게 많겠죠. 또 하이 턴오버 6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이 턴오버는 경기장을 3분의 1씩 나눴을 때 상대 수비 지역, 그러니까 우리는 공격 지역,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파이널 서드에서 상대의 공을 얼마나 뺏어냈냐 이건데 그게 브렌트포드가 6위입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에서 6번째로 위쪽 공간에서 상대의 공을 가져오는 빈도가 높다는 거죠. 그리고 파울의 수는 20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파울을 안 하는 팀이 브렌트포드였고요.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생각했을 때는 지금 포스테코글루와는 조금 다른 축구가 진행이 될 수 있다. 공을 덜 가지고 있고 조금은 다이렉트한 축구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브렌트포드, 즉 프랭크 감독의 축구를 보면서 느낀 점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말해볼게요. 자, 이거는 프랭크 감독이 토트넘에 와서도 브렌트포드랑 비슷한 스타일로 가져간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마무리되는 발빠른 공격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브렌트포드에서는 위사, 은베모 같은 선수가 있었는데 토트넘에서는 손흥민, 존슨, 솔랑키가 그런 느낌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중원의 활동량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뛰어야 될 것 같거든요. 뇌르고르, 담스고르 이런 선수들이 있었는데 토트넘에서는 뭐 베리발, 벤탄쿠르, 클루셉스키 이런 선수들이 또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세트피스 수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대로만 간다면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공보다는 점유율 적은 속공 축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서 느낀 점을 바탕으로 제가 또 3편, 만약에 프랭크 감독이 온다면 토트넘 선수들 중에서는 어떤 선수가 떡상할 건지, 또 어떤 선수가 주전이 될 건지, 어떤 선수를 감독이 선호할 것 같은지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볼 예정이거든요. 그거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